윤석열 정부 대통령 개인과 그 가족과 이 정권의 말로는 비참할 것이다. 대형 폭로가 임박했습니다. 헌재에서 윤은 자신이 계엄군의 국회 봉쇄나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군인들은 부당한 일을 지시하면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와 같은 지시를 내린다는 건 생각조차 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비상계엄에서 넘버 3로 지목되고 있는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측은 윤에게 강한 배신감을 갖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여 사령관은 검찰 진술에서 군이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에게 정치적으로 이용당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부분은 차후 윤석열 탄핵 심판은 물론이고 형사재판에서 상당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정말 인성이 더러운 윤석열의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요즘 유시민 작가님 그립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요즘 다시 쇼츠나 영상으로 해당 건에 대한 예언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적중률 99%를 기록한 예언 윤두창의 최후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개입하는 어떤 일에서도 사회적 약자 편에서 개입하는 걸 거의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알파 메일인데 보안관 행동을 거의 하지 않는 알파 메일이에요. 알파 메일은 최후가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프란스 드바리 쓴 침팬지 폴리틱스에 보면 아까 소개했던 라윗이라는 알파 수컷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 그 다음 우두머리 자리를 맡았던 단디라는 침팬지가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이 책을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알파 메일 자리에 오를 때 연대했던 파트너들한테 공격받아서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그 침팬지 무리에서, 인간이라고 안 할게요, 침팬지 무리에서 보안관 행동을 제대로 하지 않는 알파 메일은 비참한 최후를 맞는다. 인간과 침팬지는 정치적 행동의 유전자를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그 다음부터는 이 침팬지 사회에서 발견되는 어떤 사태 전개, 이것을 인간 사회와 대한민국에도 어느 정도는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최후를 맞을 때 양상은 거의 비슷하리라고 봐요. 저는 과거의 알파 메일의 자리에 오르는 과정에서 연합했던 세력과 등을 돌리고, 원래 적대적인 세력과 그 과거에 연합했다가 등을 돌린 세력이 손잡고 알파 메일을 비참하게 끌어내리는 이런 일들이 침팬지 사회는 반복돼요. 유일하게 이런 걸 면할 수 있는 경우가 침팬지 우두머리 수컷 알파 메일이 보안관 행동을 능숙하게 빈도 높게 잘할 때 오랫동안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고, 물러날 때는 원만하게 물러나고요. 물러나고 나서는 다른 침팬지들의 보호와 위로를 받아요. 그러니까 보호와 위로를 받아야 될 대통령을 코너로 몰아서 죽게 했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은 저런 대접을 받는 거거든. 재임 중에 알파메일의 자리에 있을 때 보안관 행동을 적절하게 제대로 하지 않았고요. 그렇죠? 국가기구를 수익 모델로 만들었던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존경을 못 받습니다. 그 YS 대통령이 최근 평가가, 영화 서울의 봄 때문에 YS 대통령의 업적을 알게 되었죠, 사람들이. 저 그 얘기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기회 있을 때마다. IMF로 나라를 망친 분이지만 초기에 업적이 많다고요. 하나회를 숙청해서 우리나라를 군사 쿠데타의 공포에서 해방시킨 분이고요. 공직자 재산 등록 금융실명제를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해치웠던 분이세요. 그런 개입들은 전부 약자의 편에 선 개입이에요. 그래서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명박 대통령 같은 분은, 박근혜 대통령 같은 분은 그렇게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요인이 한 개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적절한 보안관 행동을 적절한 양만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 생물학적인 사회생물학의 명제에 비춰보면 윤석열 정권의 말로는 진짜 비참하리라고 봐요. 모든 명예와 권력을 다 잃고요, 만인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비참한 노후를 살게 될 거예요.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학술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파메일답지 않은 알파메일이에요. 전혀 알파메일로서 해야 마땅한 보안관 역할을 하지 않고, 개입을 할 때마다 자기 친한 사람, 자기에게 충성하는 사람, 자기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을 위해서만 개입합니다. 심지어는 자기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을 위해서 개입하는 것도 잘 안 할 때도 많아요. 그 재벌 3세들이죠, 지금 대부분. 그렇게 떡볶이 먹방에 끌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외 순방 가가지고 저녁 술자리에 불러 모아서 술이 떡이 되게 소폭을 먹이는 그런 걸 하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은 그것은 개입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침팬지와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공유하고 있는 생물학적 기초, 사회적 행동의 생물학적 기초에 비추어 보건대
윤석열 정부 대통령 개인과 그 가족과 이 정권의 말로는 비참할 것이다. 지금대로 간다면. 그렇게 제가 이 말을 그럼 지금대로 한 것처럼 가지 말라는 뜻이냐? 저는 가지 않으면 좋다고 봐요. 그분들 개인에게 좋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도 덜 해로울 거라고 보고요. 네, 공감합니다. 윤은 이전에도 말도 안 되는 논리나 누가 봐도 뻔히 아는 거짓말 등을 아무런 표정 변화도 없이 말하곤 했습니다. 최근에도 자신의 녹취 파일이 그대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윤은 나중에 자신의 거짓말이 드러나도 전혀 무안해하거나 창피스러워 하지도 않습니다. 또 다른 변명을 하는데 아무도 믿지 않아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이런 태도가 탄핵 심판 변론에서도 그대로 노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탄핵 심판의 윤석열 쪽 논리는 계엄은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것, 국회 군 투입은 질서 유지 차원, 비상 입법기구는 나와는 무관 등으로 정리한 듯합니다. 그런데도 변호인단도 이런 논리를 헌법재판관들이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진 않을 듯합니다. 헌재의 탄핵 심판은 형량을 정하는 게 아닙니다. 일종의 징계 절차입니다. 위헌이냐 아니냐, 그리고 위헌일 경우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냐 아니냐만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윤희 논리에도 맞지 않는 궤변을 계속 늘어놓으면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되고 이는 탄핵 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왜냐하면 형사소송은 심증이 있더라도 명백한 물증이 없으면 이를 피고인의 유죄로 하기 힘든 엄격한 증거주의가 채택되는 데 반해 탄핵 심판은 그렇게 엄격한 물적 증거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상황을 종합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헌법재판관들이 가부, 여부의 판단만 내리는 것입니다. 이미 확인된 부분만으로도 탄핵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거기에서 더 이상의 변론은 의미가 없게 됩니다. 형사소송과는 이런 점이 다릅니다. 따라서 지금 윤의 태도와 궤변은 탄핵 심판에서 결코 유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윤석열 변호인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궤변과 부인 외에는 다른 식의 논리로 구성할 방법이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윤 쪽이 탄핵은 피하기 힘들고 내란 수사 대비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윤의 발언 태도나 내용은 전형적인 형사소송의 피고인 모습과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해당 건도 이제 소용없습니다. 설이 지나 가짜 여론조사에 거품이 빠지면 국짐도 슬슬 손절을 할 것이고 윤석열은 파면 뒤 비참한 자신의 삶에 대해 현실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빨리 다가오길 간절하게 기원하며 어나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